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편은 누구나 다 이제 퇴직을 하고 노후를 맞게 되는데 정말 이 중요한 주제로 책을 쓰신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퇴직 전 5년 평생 월급 설계, 지금 바로 시작하라. 월급은 멈춰도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당신의 평생 월급 통장은 준비됐나요? 커버에 정말 핵심 워딩을 이렇게 해서 책을 펴내셨는데 두 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이충구 안봉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은퇴 설계가 가장 중요한 설계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퇴직 전 5년 정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두려워하고, 은퇴라는 게 나는 정말 현금 흐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평생 월급 설계, 이게 정말 누구나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한 가지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하잖아요. 네. 재무 설계의 꽃이 결국은 은퇴 설계인데, 네. 은퇴 설계 안에는 뭐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5년 전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시하는데,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뭔가 강의를 듣지 않고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뭔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론뿐 아니라 실전에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 주고자 하는 퇴직연금 모집인이나 투자 권유 대행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중에 보게 되면 대부분 이론서만 있어서 실전서로서의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 목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론은 뭐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두 분 다 뭐 공인 재무 설계사 CFP신데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을 많이 상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행해야 되는 그런 뭐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럼 안봉학 전문가님, 이게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보통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은퇴 앞두고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회사들도 워낙 바쁘니까 퇴직하는 해에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내가 이걸 조금 일찍 알았다면,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 두 명이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해도 연간 저희가 한 50회 정도 한다고 보면 한 회차당 30명, 그럼 1,500명, 두 분이니까 3,000명. 그분들한테만 저희는 전달할 수 있는 거라 좀 더 이게 폭넓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걸 후배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강의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책으로 좀 펴내보자. 그래서 퇴직을 앞둔 대기업 또는 뭐 일반 그 회사 샐러리맨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사무실 출근하면 후배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퇴직자분들 상담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또 뭐 나름 열심히 답변을 해주지만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도 은퇴자분 상담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공기업 그런 회사의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 단위로 보면 아까 뭐 횟수 잠깐 언급하셨는데 몇 회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한 50회에서 60회 정도. 네. 한 주에 그러면 한 번 이상씩은 한다는 거네요. 평균 한 번은 합니다. 뭐 많은 주는 뭐 주 3회까지도 하고요. 퇴직 예정자 교육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이제 무엇보다 퇴직 앞둔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 당일 연도에 와서 들으면 이 진짜 좀 빨리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 그 목차 중심으로 한 번씩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첫 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저희가 어쨌든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1년에 거의 한 100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은퇴 주거지를 어디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직장 근처에, 또는 이제 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어떤 주거지를 그동안 선택했다면 은퇴 이후의 주거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부부가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서 노후 준비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지가 아닐까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지금 우리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 먼저 체크해보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면 은퇴를 하면 생활비 줄여야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써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쓰고 있는 생활비가 은퇴 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건 70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퇴직하고 한 10년 정도는 지금 우리가 쓰는 생활비에서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정도 빠지는 거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024년에 세법을 바꿔서 결혼한 자녀한테 추가로 1억을 증여할 수 있게 법을 바꿨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 은퇴자분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한테 뭔가 도움을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와줄 건지 저는 첫 번째 우리 주거지와 생활비가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좀 이렇게 챙겨줘야지 우리가 좀 은퇴 생활비를 좀 뺏어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점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에 가장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일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 지금 퇴직하기 5년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일장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 4가지가 여기 다 일장에 들어가 있네요. 핵심 포인트 4가지 정도는 꼭 퇴직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점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으로 생각나는 게, 그럼 이분들이 퇴직을 예를 들어 이제 60, 뭐 65세 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내고 있던, 납입하고 있던 고정비들 있잖아요. 대출, 뭐 원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보험, 뭐 각종 보험들, 뭐 이런 것들, 고정비로 나가던 것들이 그 전에 완료가 되는 사람이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완료가 돼야 정말 내가 고정적인 수입은 우리가 월급 생활할 때보다 많이 줄어들지만 진짜 은퇴 생활비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정비가 사실은 많이 스탑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좀 어떻던가요?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60세에 마감을 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네. 그런데 60세에 마감되지 않은 비용들이 있죠. 실손보험이라든지 또 뒤에 추가하는 간병에 대한 보험 그리고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길게 가게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을 1세대나 2세대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4세대로 바꿔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건 월 생활비를 내가 얼마 쓰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급여 들어오는 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막연하게 350, 400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부가 남았을 때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100살까지 살았을 때 생활비가 부족할지 남을지 형성한 자산으로 남을지를 한번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두 번째, 그 비용 내에서 실손을 1세대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4세대로 바꿔서 갈 것인지 간병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쪽에 또 이제 뭐 현금 흐름에 대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여쭙도록 하고요. 그 다음 2장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 건강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많다라는 건 알지만 퇴직을 하시면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에서 그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서 얘가 이제 나가는 게 눈에 좀 크게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5% 정도가 부동산인데 직장 다닐 때는 부동산에 대한 건보를 안 내는데 지역으로 전환되면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가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려면 퇴직해서는 그래 방법이 없어요. 미리미리 그러면 이제 절세가 되는 그런 계좌, 뭐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연금 계좌가 될 수도 있고 IS 계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하나 부동산도 이제 자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산 위주로 구성을 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언급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직장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다 얘기 다 해주셨네요. 네.
은퇴 이후에 또 고정비가 새로 생기는 게 이 건강보험료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한 금액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했기 때문에 많이 떼는 건 알지만 그게 피부적으로 못 느꼈는데 퇴직을 하시게 되면 내가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시고 최근에 뭐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고 국민연금 받으면 한 월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그다음 이제 3장은 국민연금이네요. 이제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큰 수입원이 국민연금일 거고요. 대한민국 평균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대기업에서 평균 30년 정도 근속하고 나오신 분들은 대략 200만 원대 수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년은 60세고 국민연금은 지금 64세 또는 65세부터 나오거든요.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거를 당겨서 받는 조기 수령 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고 물론 뭐 빨리 봐도 좋은 점도 있지만 매년 6%씩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액되는 금액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울 건지 이걸 조기 수령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가 만약에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연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나중에 사망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도 뭐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데 개시되기 전에 그 은퇴 크레바스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 기간에는 또 어떤 소득으로 이제 준비를 할 건가?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가 준비하는 그 노후 자금 중에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가는 거고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늘려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입자들도 88년도 1월 이후에 군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연금을 늘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중간중간에 직장을 옮기면서 이렇게 납입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가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내가 좀 더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좀 늘려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여러분들이 선택이었으면 얼마나 선택했겠느냐. 대부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퇴직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나오는 건 축복인 거죠. 그렇죠. 자식보다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내가 낼 땐 세금 같지만 실제 노후자금으로 형성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퇴직연금이네요. 퇴직연금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자로서 직장 생활 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게 좀 진짜 이것도 만만치 않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이 돈은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퇴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금융사에서는 최소한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수익은 관심이 없어요. 유치해놓고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 자금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전혀 고객들이 몰라요. 또 제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의 역사와 그 제도는 어떤 특성이 있고 내가 DB인지 DC인지 그리고 기업형 IRP인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그 안에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 안에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수익률은 얼마 정도 구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지 또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자산은 전혀 남의 자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본인의 노후자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5장은 연금 계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퇴직연금은 근본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주부도 가능하고 막 태어난 자녀도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연금 계좌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인출되는 금액은 건강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식료품비나 매월의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자산을 만드는데 연금 계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적립 단계에선 얼마만큼 내가 납입할 것인지, 두 번째는 운용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야 되느냐. 적어도 물가를 이기는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계좌가 큰 의미는 없다. 그죠? 세 번째, 인출 단계에서는 어떻게 세금이 구성되어서 있는지, 그래서 절세 방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계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놨습니다. 연금 계좌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6장은 이제 ISA 계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도 있고 또 분리과세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씩 해서 3년 이상 유지하시게 되면 그런 혜택을 주게 되는데,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콜라보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이 정도 되려면 퇴직금이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겠죠. 요 정도가 있고, 나머지 자금들의 연금을 만드는데, 아니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정도의 노후 평생 자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금 계좌와 ISA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어떻게, 속된 말로 ISA 풍차 돌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 한 5억 정도를 만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 안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평생 월급을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이 어떻게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 같고. 자, 그 다음에 7장은 퇴직연금과 연금 계좌의 세금. 이 부분도 이제 제가 같이 아까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에 각각의 세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 안에선 퇴직금으로 받는 DC에서 받는 같은 계좌 IRP에 들어간다 해도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과 그리고 퇴직금 원본이 들어오는 거에 각각의 세금이 다릅니다. 이것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 방식까지 제가 좀 안내를 해놨고요. 이런 단계에서 인출하게 되면 어떤 세금적인 문제가 있는지, 건강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세금과 함께 다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따로 떼는 이유는 각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정돈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아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을 정리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이 뭐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한 푼이라도 절실한데 이 세금으로 떼이면 억울하잖아요. 좋습니다. 8장은 평생 월급 통장 만들기입니다. 네, 이제 결국은 앞단에서 설명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퇴직하고 나서 또는 은퇴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인데 우리 방송을 보신 독자분들도 다 서로 환경이 다르니까 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찌 하다 보니 연금 계좌 준비 많이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노후 필요한 생활비를 어떤 소득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본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뭐 퇴직과 은퇴라는 개념은 좀 다르지만 요즘에는 이제 평생 뭐 그 직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그 좀 부족하다면 뭐 근로소득을 좀 연장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이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연금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언급해 드렸고요. 그러면 노후에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한 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를 종합소득 신고 개념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이 8장도 굉장히 중요한 이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은퇴 이후에 이제 다층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사항들이 다 있네요. 9장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설계 실전 사례들 또 담아 놓으셨네요.
이론적인 설명만 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 김 부장 얘기 많이 나와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4가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원으로 퇴직했을 때 그러면은 이분들은 중간정산을 보통 한번 받거든요. 임원 승진할 때 그러면 직전에 중간정산 받은 거랑 임원 퇴직금을 합산해서 세금 정산하는 세액특례 제도가 2016년에 세법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세액특례 적용을 안 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서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임원분들 사례는 퇴직소득세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는지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가장 많은 이제 분들이 60세 정년 퇴직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지고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강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오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본인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정년퇴직까지 못 가고 특별퇴직을 선택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연금이 55세부터 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등 연금 빼놓고요. 연금계좌 퇴직연금이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되는데 그 이전에 만약 퇴직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특별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해약을 할 건지 이런 결정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장단점 좀 비교해 드렸고 마지막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좀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하자. 그래서 40대부터 내가 집 문제 해결된 일반 직장인이라면 그때부터 연금 계좌 또는 이제 IRP, 또 연금저축 ISA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얼마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례로 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제 현장에서 뭐 매일 상담을 하시니까 깊이 있는 또 책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퇴직 전 5년 평생 월급 설계라는 책을 두 전문가분께서 이제 쓰셨는데, 목차 얘기를 이제 이번 편에서는 주로 얘기해 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목차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들 가지고 실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좀 이제 구성을 하고 실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또 자세한 얘기 더 깊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퇴직 전 5년 평생 월급 설계, 이제 이 책을 쓰신 저자 두 분, 국제재무설계사 CFP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을 전문가로 모시고 이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계좌, ISA 계좌,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세금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 편에는 이제 1편에서 나눈 얘기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퇴직 후에 예상 현금 흐름표를 또 만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이충구 안봉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 현장에서 실제 이제 교육도 하시고 1대1 상담도 이제 뭐 맞춤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이 1년에 60회 이상 교육도 하시고 상담도 뭐 이제 100회 이상 넘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 실제 상황을 가지고 알차게 지금 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직 후에 예상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은퇴를 예를 들어 5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은퇴 이후에는 실제 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게 뭐 핵심 같은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책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평생 월급 만들기잖아요. 네. 그걸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평생 월급은 정말 얼마 필요할까? 매월 나는 얼마 필요할까를 아는 게 가장 핵심이다. 네. 중요한 건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200 써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 부부가 살아갈 때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이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질문했을 땐 보통 300에서 350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한 2년 전에는 보통 400 얘기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질문하면 다 500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퇴 시기에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의 삶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보통 5, 600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준비된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좀 정확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월 수령액이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필요할지를 먼저 감안해 보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일단 국민연금이겠네요. 네. 국민연금은 보통 64세나 65세부터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보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사모님들의 임의가입을 통해서도 그런 것도 함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퇴직연금은 자, 국민연금이 수령되기 전에 재취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안에도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뭐 한 달에 200씩 인출한다든지 300씩 인출한다든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순간에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지 이런 거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또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보통 일반적으로 2002년부터 이렇게 가입된 상품이 연금저축계좌거든요. 세액공제 받은 상품 이런 것들이 보통 한 7, 8천 정도, 많게는 한 1억이 좀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거는 한 10년 정도 연금을 인출하게 됐을 때 얼마만큼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2000년 이전에 회사에서 내가 받내는 이런 상품들이 또 있어요. 이게 비과세입니다. 개인연금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종신용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고, 신탁 형태로 가입하신 분들이 금액이 꽤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과거에만 만들어진 상품이고 이제 새로 가입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연금을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자산이 웬만큼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금융자산으로 가야 되겠네요. 금융자산도 요새 월배당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연한 7, 8%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주식을 통해서 배당 소득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들, 그와 관련된 세금은 어떨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상가나 이런 쪽에 그 부동산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대잖아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언제부터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주택,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격이고 이걸 주택연금화 시켰을 땐 얼마만큼 나오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얼마만큼을 쓰게 될 것인지에 여기 합당한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좀 더 높이든지,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걸 갑자기 80세에 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생활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 요걸 작성해 보는 게 은퇴 설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 뭐 유행하는 TV에 뭐 대기업 김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 김부장이 임원 못 달고 퇴직을 한 거잖아요. 부장급에서 퇴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평균적으로. 방송에서 나온 내용대로 김 부장이 5억을 갖고 퇴직을 하잖아요. 5억 정도를 온전하게 퇴직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는 평생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더 욕심을 부리게 시작을 하죠. 한 달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월세 나오는 이 부동산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하게 돼서 실제 망하게 된 케이스인데, 요 5억만 꾸준하게 잘 운용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노후생활, 국민연금하고 이거 하게 되면 적어도 5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없다 보니 큰 것만 노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거기 보면 아이도 이제 대학생 하나, 그리고 부부만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감안한다면 퇴직연금 5억 정도면 충분하게 노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매월의 생활비 400에서 500. 평생 월급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그거를 이제 사례로 한번 해봤고요. 그분이 그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4세 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올해가 이제 65년생 분들이 정년퇴직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65년생은 이제 64세부터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한 4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걸 당겨받을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릴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나이 때 받자.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하게 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1년 앞당기면 12만 원 감액이 돼서 188만 원, 2년 앞당기면 176만 원씩 이제 수령하는 거고, 그러면 64세 됐을 때 복원되느냐? 당연히 복원 안 됩니다. 왜냐면 당겨서 받았기 때문에 복원 안 되고, 그럼 176만 원에서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서 수령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유리한 것 같지만 한 뭐 개인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75세, 76세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 저 연금 총액이 많아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수명을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조기 수령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이제 중간정산 받으셔서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보통 대기업 우리 IMF 때 누진제 폐지하고 중간정산 한번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게 평균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퇴직금은 분류과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인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0을 받든 300을 받든 세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25년 또는 30년 근속하신 부장님이 퇴직하시면 2억 5천 받는다. 그럼 이분은 대략 한 4% 정도 세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4%를 연금 받으면 30% 감면받고 2.8%를 냅니다. 100만 원 수령하면 2만 8천 원 공제하고 200만 원 받으면 5만 6천 원 공제하는 거지 세율이 안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것보다는 퇴직금을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좀 많이 수령하자.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퇴직금 금액을 얼마를 수령할지는 맨 마지막에 정하고, 그럼 내가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연금 계좌, 거기에 이제 본인이 한 6, 7천 넣었다면 거기서 일정 금액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개인 연금,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 또는 이제 배우자나 본인이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그런 연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세금이 없는 비과세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먼저 수령액을 정해놓고 부족분을 다 퇴직연금에서 수령을 하시고요. 김 부장 사례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상가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낭패를 보니까 최근에 연금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어차피 퇴직하신 이후에는 그 목돈이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큽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게 할 수 있는 연금으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 갖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어낼 건지를 우리 가정에 맞게 좀 수령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년납 이렇게 월납에 이제 익숙해 있던 고객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목돈 가지고는 은퇴 고정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퇴직금 목돈이라든지 어쨌든 본인이 운영하던 목돈이 좀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까 뭐 배당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금융자산의 그 월지급식이 요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주식형이 아니라 채권형으로도 그게 가능하니까. 아까 연금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것도 충분하게 논의해 볼 수 있으니까 평생 월급을 만드는데 채권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니까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해 봅니다. 안무학 전문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금 크레바스 기간에 먼저 좀 이렇게 땡겨받고 싶은데 국민연금보다는 퇴직연금이 뭐 세율적으로는 유리하다. 굉장히 좀 중요한 현실에서 적용하시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퇴직자 또는 이제 퇴직 예정자들 은퇴 설계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사실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갑자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제 실업급여부터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들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부록으로 퇴직하시기 전에 요거는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책 내용으로 한번 좀 만들어봤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생활비는 저희가 얼마 쓰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우리 그 책에도 서식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쓰고 연 단위로 나가는 지출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은퇴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생활비 규모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 IRP 계좌는 전 금융기관에 하나씩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만들 수는 있긴 한데 하나의 금융기관에선 하나만 가능하거든요. IRP 계좌를 어디서 하는 게 유리하냐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는 용도, 하나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인데 자기가 그 마음에 드는 증권사에 스마트폰으로 개설하게 되면 계좌 보수가 없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DC형으로 이렇게 이제 요즘 뭐 이게 주식에 이제 수익률에 관심들이 또 국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개설해가지고 좀 수익률 관리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것인가 이 부분도 대부분 근데 뭐를 선택합니까? 같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이전받을 수 있는 실물 이전이 현명하시고요. 보통 증권사나 은행에 있는 상품들은 실물 이전을 요즘 많이 선택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은행이나 증권사로 옮길 적인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현금 이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DC도 이전이 가능하고 IRP 계좌도 이전이 언제든지 실물이 가능하긴 한데 보험사에서 은행이나 증권사로 옮길 적에 실물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퇴직소득세는 조금 전에 안봉학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정해집니다. 이건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어느 정도 그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감면 혜택까지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한 3억 정도 되면 한 4% 정도 요 정도 되고 이 상황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0년간은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수령 기간을 최대한 좀 길게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가 연금이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실제 수령 기간이 10년이 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근속 연수가 길면 길수록 퇴직 소득세가 낮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중간 정산을 한번 받을 때 그때 계산이 한번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속 연수를 길게 가져가는 것 한 번 정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RP 운영은 고객분들은 뭐를 많이 하던가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뭐냐면 안전하다 생각을 하죠. 보통 3년 만기, 뭐 2년 만기 예금 형태로 가져가고 또 최근 들어서는 주변에 소문 듣고 ETF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ETF를 본인이 알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추천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ETF 개수가 20-30개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익 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ETF나 펀드나 같은 펀드거든요. ETF는 상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좀 잘 구성을 하면 참 좋겠는데 소문에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한 가지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원금은 보장되는데 수익률이 현격하게 낮다. 그죠?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디폴트 옵션을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초조 위험이 들어가면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이 퇴직연금을 한번 생각을 할 때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 2-3년 내에 써야 될 돈은 당연히 원리금 보장되어 있는 상품에 가야 됩니다. 근데 5년, 10년 있다 써야 될 돈도 예금 형태의 원리금 보장으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전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되는 것, 이게 바로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섞여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두 번째 보면 이제 개인연금 관련 준비해 오셨네요. 연금도 이제 여러 가지 변천사가 있습니다. 과거 1994년부터 시작됐던 구개인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개인연금 저축, 보험도 있고 신탁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은 그 납입 기간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5년 이상 받으면 비과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 해지 사유라서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을 보험 형태가 되면 7.5% 확정이니까 평생 종신토록 받는 게 되게 유리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은퇴 이후에 비상예비자금 쉽게 말해서 현금 자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이걸 일시금 형태로 해지해서 받아도 괜찮겠다. 근데 6개월 이내 받으면 그동안 냈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다 비과세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6개월이 지나서 해지하게 되면 세금이 있습니다. 원금 말고 수익에 대해서 15.4%의 과세가 기타 소득으로 되는데 이때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금계좌인데 연금계좌는 보통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RP, 그리고 DC의 추가납입. 그러니까 연간 1,800만 원을 추가납입할 수 있는 계좌를 연금계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이 연금 계좌로서 나타난 것 중에서 내가 납입한 금액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수익난 금액에 대해서 인출할 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록 돼 있는데 이때 분리과세에 대한 세금이 16.5%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출할 때 보게 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할 때 10년으로 자른 이유는 10년 이후부터는 퇴직연금의 수익난 부분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연간 1,500만 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선 연간 1,500만 원 이하에 수령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세전 125만 원 이내에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줘야 된다. 넘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는 납입 한도가 연간 1,800입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보통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900만 원까지만을 납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계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1,800을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추가로 넣는 900만 원에 대해선 언제든지 인출해도 세금이 없고 연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연금 계좌에 연간 여유가 된다면 1,800만 원을 납입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ISA 계좌를 3년 이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는 납입 한도가 연간 1,800인데 ISA 계좌를 해지할 때만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 해지한 전체 돈이나 부분 돈을 다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60일만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연금 계좌에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을 현격하게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복잡한 그 세금 적용 이런 것들이 국세청 금융상품 가입하면서 다 국세청 데이터로 들어가서 준비가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연금 계좌가 IRP 계좌는 은행에 있고 연금저축 계좌는 증권사에 있고 이게 한 두세 개 널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들이 각각 한 사람을 컨설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때 은퇴 이후에는 이런 계좌를 한쪽으로 모아가는 방법도 의미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비과세 적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체크리스트 세 번째 국민연금 관련, 건강보험 관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 시간에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사실 공단에서 알아서 운용을 해주니까 개인이 관여할 게 없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200조 벌었다는 기사도 봤는데 하지만 국민연금 수익 많이 낸다고 우리 연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언제 수령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수령 딱 시점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는 결정할 건 내가 만 64세, 65세까지 기다렸다 받을 건지 아니면 조기 수령할 건지 반대로 간혹 연기연금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국민연금 수령하지 않아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기연금이 7.2%씩 늘어나니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연기연금까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국민연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더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납입하는 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고 60세 이전에 소득이 단절됐다. 근데 난 국민연금 계속 내겠다. 그럼 임의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을 때는 납입 금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 여유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국민연금을 최대한 길게 납부하시면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날 겁니다. 반대로 이제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형성이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직장 다니다 그만뒀다. 그러면 3년 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다 되돌려 받았거든요. 퇴직 시점에. 그걸 지금 반납하시면 중간에 안 낸 기간에 대해서 10년간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또 65세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업주부도 5, 60만 원까지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퇴직하시면 이제 당장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양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퇴직 신고가 들어가면 전 직장에서 받았던 소득은 영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신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이제 부동산이 좀 워낙 많아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 공시지가 15억, 과세표준 9억이면 안 되거든요. 강남에 아파트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때문에 자녀 밑에 피부양자 못 올라가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 언제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느냐, 본인들이 국민연금 수령한 금액이 세전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러면 자녀 밑에 피부양자는 2천만 원 넘어가는 그 다음에 1월에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럼 그때 대략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고 국민연금 2천만 원 넘게 수령하시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 가서 준비하기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금융소득이 안 나올 수 있는 절세 상품들 앞에서 여러 번 열거 해드렸던 그런 상품으로 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금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변액연금이 될 수도 있고 연금 계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리스트 네 번째 기타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그래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결국은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금은 언젠가 우리가 상환해야 되니까 최대한 은퇴 시점에 맞춰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실업급여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퇴직하실 때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가 진행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 만료 또는 뭐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최대 9개월간 지금 일일 최대 한도가 66,000원입니다. 그러면은 4주 단위로 지급되면 한 4주 단위로 184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실손보험도 내야 돼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거의 5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손에 대한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1세대, 2세대라면 예를 4세대 전환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이미 이제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1세대, 2세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현금 흐름을 보고 실손을 전환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로 실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퇴직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인 거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새로 가입하는 것보단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큰 지병만 있지 않으면 건강검진 통과하지 않아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A 계좌는 앞에서 많이 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생 월급,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생활비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도 여윳돈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ISA 계좌로 좀 미리 준비하셔서 최대 1억까지 담을 수 있는 계좌니까 1억을 담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최소한 몇 천만 원이라도 비상자금은 ISA 계좌로 좀 확보하시도록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두 분이 매일 교육하고 상담하고 하는 내용들, 실질적인 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나 또 은퇴했던 분들한테 지금 상담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펴내셨거든요. 평생 월급 설계라는 게 얼마나 은퇴자들한테 이제 절실하고 간절하고 또 이제 그 소득이 단절되고 이제 은퇴 소득으로 생활해야 되는 분한테 세금 한 푼, 아까 뭐 실손보험도 얘기하셨는데 실손보험이 이제 1세대면 저도 지금 한 20만 원 가까이 뛰었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 금액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에 다 이렇게 이제 담아내셨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정말 알찬 내용으로 책을 잘 준비해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1편, 2편에 나눠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이충구 안봉학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